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자 김광용입니다. 지금부터 GTQ 포토샵 1급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교재 2페이지입니다. 포토샵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포토샵을 처음 실행한 화면입니다. 크게 여러분들 교재 나오듯이 1번 항목서부터 7번 항목까지 존재합니다. 자, 그럼 자세하게 각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메뉴 표시줄은요, 포토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메뉴 형식으로 모두 11개로 모아놓았습니다. 두 번째가 어플리케이션 바입니다. 이 부분이죠. 여러분들 해상도가 좀 더 크다면 이 어플리케이션 바는 메뉴 옆에 표시가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바는요, 저장된 이미지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기능을 아이콘 형태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옵션 바를 알아보겠습니다. 옵션 바는 왼쪽에 있는 툴박스, 즉 도구 상자의 기능들을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는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여러분들 도구 상자죠. 이 부분입니다. 도구 상자고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주로 이미지 편집은 거의 도구 상자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작업창입니다. 이 회색 부분이 되겠는데요. 모든 이미지를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태 표시줄인데 현재 상태 표시줄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화면에 아무 작업창도 없기 때문에 나타나 있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캔버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포토샵에서는 새로운 파일을 캔버스라고 합니다. 자, 파일 메뉴에서 뉴,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각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항목들은 뒤로 미루기로 하고요. 일단 OK를 눌러서 새로운 작업창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새 캔버스를 만들게 되면 밑에 상태 표시줄이 같이 열리게 되겠죠. 앞에 있는 100% 부분은 화면 확대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 옆에 나오는 것은 이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 용량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볼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패널 부분입니다. 패널이라고도 하고 팔레트라고도 합니다. 자, 패널은 작업의 효율을 위해서 여러가지 기능을 그룹별로 모아놓은 곳입니다. 여기처럼 컬러, 스와처, 스타일, 혹은 밑에 레이어, 채널, 패스 이런 식으로 그룹별로 모아놓아서 각각의 기능을 빠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이 강에 가서 도구 상자,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에 대해서 기능을 알아봅니다. 자, 도구 모음 혹은 툴박스라고도 하죠. 도구 상자, 툴박스. 자, 주로 이미지 편집 작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도구 상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떠한 아이콘들은 오른쪽 하단에 아무 표시도 없고요. 대부분은 오른쪽 하단에 조그만 삼각형 모양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삼각형 모양이 표시되어 있는 도구들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거나 왼쪽 버튼을 잠시 누르고 있으면 감추어졌던 도구들이 확장되어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김샘의 비법 노트에 보시면 바로가기 키를 이용한 도구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도구 상자 이름 옆에 영문자로 한 글자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도구 모음의 바로가기 키, 즉 핫키입니다. 단축키라고도 하죠. Shift M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도구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도구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어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여기 위에 보면 펼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두 줄의 형태로 도구 상자가 표시가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교재에 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이 되는데요. 포그라운드 컬러, 즉 전경색과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색, 그 다음에 기본색, 이거 보시죠. 그 다음에 전경색, 기본색, 전환,
전환하기 위한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전경색은요, 이렇게 네모 상자의 위쪽에 존재하는 게 전경색이고, 약간 감추어져서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는 게 여기처럼 흰색처럼 이것이 배경색입니다. 자, 여기 전경색하고 배경색을 전환할 수 있는 스위치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전경색하고 배경색이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색인데요. 여러분들 비법 노트에도 기본색에 대한 바로가기 키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영문자판 상태에서 영문자 D를 누르면 됩니다. D를 누르면 언제든지 전경색은 검은색, 배경색은 흰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을 클릭해도 됩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도 디폴트 기본색이죠.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죠. 11페이지에 있는 3강입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패널.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패널이 레이어입니다. 이 레이어 패널인데요. 레이어라는 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1층, 2층 할 때 층이겠죠. 그래서 이 층이 투명한 판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레이어를 겹쳐서 이미지를 편집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뭐 레이어를 갖다가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하는 것들이 기능들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번은 블렌딩 모드라고 해서 혼합 모드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이미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비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편집 중인 레이어와 아래에 있는 레이어를 기술적으로 혼합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특수 효과를 설정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오페시티가 있죠. 불투명도라고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 오페시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얼마나 불투명하냐. 아까 제가 레이어가 투명한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100%는 완벽하게 불투명한 거, 0%라면 완전히 투명하게 돼서 보이지 않는 경우죠.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100%와 60%로 설정했을 때 이미지 그림이 실려져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주로 쓰는 것은 이제 밑에 부분인데요. 앞에 이제 FX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레이어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레이어 단위로 여러 가지 특수 효과를 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색상 보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휴지통 부분이 있습니다. 레이어 패널은 수업이 진행되면서 계속 설명이 되니까요. 더 자세한 것들은 뒤로 미루기로 합니다. 자, 패스 패널이 있는데요. 이 패스 패널은 여기 펜 툴이라는 게 있어요. 이 펜 툴을 펜 툴에서 패스라는 작업, 펜 툴을 클릭했을 때 여기 보면 쉐이프 레이어가 있고 패스가 있는데 요 부분이죠. 패스로 뭔가를 그렸을 때 이렇게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패스라는 거는 일종의 선이죠. 선인데요. 어떤 도구를 선택하거나 이렇게 해서 색상을 입히게 되면 어떤 면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패스는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므로 나중에 펜 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다음에 나타나는 부분이 어저스먼트, 바로 조정 패널입니다. 바로 색상을 보정하는 부분이 주로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뒤에 색상 보정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주로 GTQ에서는 2번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히스토리 패널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히스토리 패널은 화면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화면상에 표시하게 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메뉴에 히스토리를 클릭을 해주면 기본적으로 나타나 있는 패널 이외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패널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리 패널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이전에 작업했던 내용으로 돌아가게 해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작업을 취소하는 경우 형태가 되겠죠. 돌아가게 해줄 수가 있고 다시 잘못했을 때 앞쪽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비법 노트에 보면 히스토리 패널은 작업하는 과정을 차례로 기억하는 일종의 리스트다. 작업 도중 이전 작업으로 되돌릴 수도 있고 여러 단계를 한꺼번에 돌릴 수도 있습니다. 또 전 단계로 돌아갔다가 다음 앞 단계로 다시 빠르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 단계씩을 갖다 취소하려면 언더나 리드를 실행해야 되겠죠. 언더는 취소고요. 리드는 다시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단축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컨트롤 Z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냥 언듭니다. 한 단계만 취소하는 거죠.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 누를 때마다 계속 이전 단계로 가는데 포토샵에서는 한 단계만 취소가 됩니다. 다시 누르게 되면 리드가 돼서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자, Shift 컨트롤 Z는 누를 때마다 앞 단계죠. 앞 단계. 그러니까 최근 단계로 돌아오는 리드가 됩니다.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Alt 컨트롤 Z는 키를 누를 때마다 한 단계씩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 취소가 계속 연속적으로 되는 것이 되겠죠. 다음 수업으로 넘어갑니다. 15페이지에 존재하는 시험에 자주 사용되는 메뉴입니다. 우리가 주로 포토샵 같은 경우는 메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사용하는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메뉴를 많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한 건 다 도구상자로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요. 도구상자에 없는 기능들은 메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주 사용되는 거는 이제 뭐 파일 메뉴죠. 파일 메뉴는 이제 주로 새로 만들기, 열기, 그 다음에 저장하기,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여기 뭐 임포트, 익스포트가 있는데 임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스캐너가 존재하거나 할 경우에 스캔된 파일을 바로 포토샵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주로 시험에서 쓸 수 있는 거는 뭐 새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저장하는 기능, 주로 새 캔버스 만들 때 쓰는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오픈하는 기능, 열기죠. 이런 기능들이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에디트가 됩니다. 에디트는 뭐 편집 메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스텝 포워드, 백워드, 이전 단계로 가는 거, 앞 단계로, 이전 단계로 가는 거, 앞 단계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이 기능들이 있고요. 색깔 칠하는 필이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쓸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자유 변형입니다. 자, 요거는 단축키를 아주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단축키 컨트롤 T를 외워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급의 4번 문제에서 나오는 패턴을 만드는 경우죠. 디파인 패턴. 이러한 것들이 주로 시험에서 많이 쓰는 기능들입니다. 다음으로 프리퍼런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는 환경 설정 부분이죠. 포토샵을 작업하시는 환경을 갖다 자기 스타일에 맞게 그렇게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비법 노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타입 툴, 이게 글자를 입력하게 해주는 툴인데 타입 툴인데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처음 설치하면 기본값은 이렇게 다 한글이라 하더라도 다 영문으로 표시가 됩니다. 다 영문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뭐 굴림체, 궁서체 이런 식으로 영문으로 주로 표시가 되게 되어 있는데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우리 한글 글꼴을 한글로 표시하게끔 해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비법 노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해보죠. 에디트 메뉴에 가서 프리퍼런스를 선택을 하고 메뉴가 있습니다. 프리퍼런스의 타입. 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Show Font Names in English. 이 항목을 해제를 시켜줍니다. 이게 이제 글꼴 이름을 영어로 표시하겠다 이런 뜻인데 이 부분을 해제를 해주고 OK를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한글 글꼴은 한글로 이렇게 주로 나오게 되겠죠. 굴림, 뭐 도둠 이런 식으로. 다음에는 이미지 메뉴입니다. 이미지 메뉴는 뭐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미지 사이즈, 작업하고 있는 이미지의 크기를 갖다 줄이거나 해상도를 바꾸거나 할 때 주로 쓰는 것이고요. 자, 어저스먼트, 요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기능들하고 똑같은 건데 조정 패널에 있는 거랑 똑같은 기능들을 메뉴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런 정도가 주로 시험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메뉴도 거의 레이어 패널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레이어 메뉴도 뭐 그다지 많이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셀렉트도 선택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 단축키라든가 패널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필터 메뉴가 되는데요. 필터는 거의 모든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필터라는 거는 어떤 이미지에다가 우리가 마치 보안경 같은 걸 끼워서 색깔을 바꾸는 것처럼 해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술효과, 아티스트부터 해서 텍스처 효과까지 해서 있는데 거의 전 종류가 시험에 다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 2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필터에 주로 시험에 나오는 필터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알고 싶다면 이 부분을 참조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직접적으로 이미지 편집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중에는 비유 메뉴가 있어요. 비유 메뉴. 자, 여러분들 23쪽으로 가면 일단 거기 보면 23쪽에 있는 비법 노트부터 먼저 보시면 눈금자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이 나오는데 바로 이 비유 메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 볼 때는 픽셀, 점이죠, 점, 화소, 픽셀 단위의 캔버스를 쓰기 때문에 우리 눈금자도 픽셀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룰러스 혹은 컨트롤 R을 눌러서 이렇게 눈금자를 표시해주고 기본적으로 단위는 센티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픽셀을 사용해야 되니까 여기서 픽셀을 선택을 해서 단위를 픽셀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자, 룰러는 눈금자고 스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스냅은 어떠한 이미지나 우리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가이드라인의 시작 부분을 딱 달라붙게 해주는 자석까지 딱 달라붙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추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캔버스를 만드는 작업부터 해서 우리가 시험에서 요구하는 저장하는 방법까지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새 캔버스를 한번 만들어 보았죠. 다시 한번 만들어 봅니다. 파일에 지금은 아까 제가 잘못 클릭해서 타입3 선택이 되어 있네. 파일에 뉴를 선택하거나 뭐 어차피 많이 만드는 기능이니까 새 캔버스를 여러분 시험 볼 동안 4개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컨트롤 N을 외워두시면 되겠죠. 컨트롤 뉴. 자, 클릭을 하고요. 자, 새로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언타일드 1. 여기 이제 두 번째 저장하지 않은 상태죠. 언타일드 2. 자,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건 그렇고요. 여기에 프리셋이 있습니다. 사전 설정. 캔버스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경우죠. 결정하는 경우인데 기본값은 커스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커스텀, 사용자 정의로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으로 맞춰주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와이스는 가로 폭이고요. 하이트는 높이겠죠. 세로 폭이에요. 문제는 단위입니다. 센티미터로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아까 픽셀을 쓴다고 그랬죠. 픽셀을 쓴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픽셀로 바꾸어 줍니다. 자, 우리 포토샵은요, 여러분들 앞으로 몇 번 제가 강조를 해드릴 텐데, 이러한 설정 사항들, 옵션 같은 거를 한번 변경하게 되면요, 다시 변경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변경해주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풀 때에도 이 부분은 건들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주로 우리가 1번하고 2번 문제는 400에 500 픽셀,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3번하고 4번 문제는 600에 400 픽셀로 나오게 됩니다. 자,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확인하면서 만들어야 될 게 해상도 부분입니다. 4번이죠. 리솔루션. 이 해상도 부분은 여기처럼 300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시험에서 제시되는 거는 72 픽셀 퍼 인치입니다. 1인치에 점 72개를 찍을 수 있는 해상도 단위가 되겠죠. 이 해상도가 맞지 않으면 나중에 이미지를 다 편집해 놓고 글자를 입력할 때 글자 같은 사이즈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작업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72 픽셀 퍼 인치다. 그 다음에 컬러 모드가 있는데요. 이미지의 색상을 어떻게 만들 거냐, 포토샵에서 그것을 결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RGB 컬러의 8비트 색상수를 씁니다. RGB 컬러라는 건 레드, 그린, 블루가 되겠죠. 그래서 빨강, 녹색, 파랑. 컬러 수는 8비트. 8비트니까 1비트에 0 아니면 1, 2개를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2의 8승가지수 256가지 컬러를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컬러 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컨텐츠가 있어요. 배경, 내용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4개의 문제에서는 전부 화이트를 씁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었을 때 지금 흰색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냥 배경, 백그라운드, 레이어 판넬을 보면 백그라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백그라운드가 흰색으로 채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기본 흰색으로 만들어 쓰고요. 그 다음에
뭐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색을 얘기하는 거겠죠. 배경색으로 만들겠다 이런 뜻이고, 트랜스페어런트, 자 투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투명한 형태로 레이어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겠죠. 기본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투명한 형태로 만들겠다. 이 트랜스페어런트는 1급의 4번 문제에서 패턴을 만들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화이트, 흰색으로 작업을 한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다 결정이 됐으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상 확인해 주셔야 돼요.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 때마다 OK를 누릅니다. OK. 요거 히스토리 판넬은 이제 닫을게요. 여기서 클로즈를 누르면 닫아집니다. 자, 액션도 다시 한번 클로즈.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4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캔버스를 4번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미지 불러오기죠. 이미지 불러오기. 파일 메뉴에 가서 오픈 혹은 컨트롤 O, 열기죠, 열기. 요거를 눌러도 되고요. 그러면 불러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포토샵에서는 새롭게 다른 프로그램에 없는 불러오는 방법이 또 하나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회색 부분. 이 회색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면 똑같이 오픈, 즉 열기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CD에 보면 이미지, 소스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우리 그 첫 번째 파트 1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뭐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한번 첫 번째 거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비법 노트에도 보면 여러 개의 파일을 한 번에 불러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Shift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하면 다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선택하고 떨어져 있는 파일 같은 경우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클릭하면 선택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 이렇게 드래그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파일을 선택을 하고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제일 앞에 있었던 그림이랑 똑같은 이미지 파일이 열렸습니다. 자, 비법 노트에도 또 한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CS4 버전은 이미지를 여러 개 불러왔을 때 하나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탭의 형태로 열려지게 됩니다. 탭의 형태로. 우리가 작업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탭의 형태로 열리면. 그러면 이제 요걸 탭의 형태로 열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 간단하게 지금 하는 방법이 하나 지금 소개되고 있죠.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클릭을 하고 플로트 올 인 윈도우, 그래서 모든 창에서 유동,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다 분리된 형태로 불러올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독립된 창으로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에디트 메뉴에 가서 프리퍼런스를 선택을 하고 인터페이스를 선택합니다. 자, 인터페이스 항목에 오면 패널즈 앤드 도큐멘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거 오픈 도큐먼트 에즈 탭으로 도큐먼트, 즉 서류를 열겠다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을 해제를 해주면 이제부터 열리는 모든 이미지는 독립된 창으로, 탭의 형태가 아니라 독립된 창으로 열리게 됩니다. 자, OK를 눌러주고요. 그럼 다시 한번 얘는 1번이니까 놔두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불러오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자, 불러오는 작업은 뭐 이런 정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에서 여는 방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아까 우리 이거 불러왔던 거 무브 시켜보죠. 무브 툴을 클릭하고 도구 상자에서 쭉 드래그해서 이동시켜줍니다. 사실은 이동이 아니라 창과 창 사이를 이동시키면 복사가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할 텐데요. 이렇게 해서 작업창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GTQ 시험에서도 기본적으로 모든 첫 단계가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작업창으로 이동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 파일은 닫고요. 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새 캔버스에다가 작업을 했다고 가정을 해서
다 작업이 끝났다고 했을 경우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GTQ 시험에서는 저장하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저장하는 방법이 두 개의 형태로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는 JPG라는 파일 형태고요. 하나는 포토샵의 기본 파일인 PSD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PSD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레이어에 있는 레이어 창의 형태가 다 그대로 보여지고 나타납니다. 어떤 작업을 어떻게 했는가? 이게 포토샵 파일 형태는 그렇게 나타나고요. JPG 파일 형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 채점할 때 작업한 환경들, 작업을 어떻게 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PSD를 기본적으로 첨부해서 제출을 해줘야 되고요. PSD는 용량이 좀 많이 차지합니다. JPG는 용량이 좀 압축된 거니까 적겠죠. 첫 번째 거기 25페이지에 가로 1번을 보시면 만약에 오류나 시스템 이상 등의 사태를 대비해서 원본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답 파일 형태로 만들어 놨다가 우리가 PSD 파일은 이미지를 줄여서 저장합니다. 아까 용량이 좀 크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미지를 줄였을 경우에 다시 키우게 되면 픽셀에 대한 해상도 화질이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다시 작업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 경우에 낭패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답안 파일을 전송하기 전에 원본이라는 파일을 하나, 뭐 백업이라고 해도 되고요. 원본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올 때 일단 파일에 가서 Save As를 누르고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내 문서, 자, 요거는 이제 XP 윈도우 환경에서는 내 문서라고 되어 있고요. 윈도우 7에서는 그냥 문서가 되겠죠. 내 문서에 GTQ라는 폴더 거기다가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교재에 들어가 있는 소스 파일들을 미리 이제 카피를 해 놓은 경우고요. 자, 저장하는 방법은 기본적인 건 자기 수험 번호 빼기 이름 빼기 문제 번호입니다. 얘가 1번 문제라고 하고 가정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성명 빼기 문제 번호로만 저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광용 -1 이렇게 저장을 해주세요. 뭐라고 물어보는데 그냥 OK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여기는 지금 위에 성명 빼기 문제 번호, 밑에 같은 경우는 정답 파일의 형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험 번호 빼기 성명 빼기 문제 번호죠. 자, 그렇게 해서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제 그럼 이게 최종적으로 다 완성된 답안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JPG 형태로 먼저 저장을 합니다. JPG 형태. 그래서 파일에 Save As 다음에 앞에 수험 번호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수험 번호가 G로 시작하겠죠. G. 거기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험에서는 이게 13자리입니다. 수험 번호가 지금은 10자리로 되어 있는데 13자리고 자기 이름 빼기 문제 번호. 그리고 포맷 파일의 형태를 JPG로 바꿔줍니다. JPG. 우리 정지 화상의 압축 파일 형태죠. 그래서 JPG. 하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JPG 옵션이라는 대화 상자가 하나가 출력이 됩니다. 지금은 디스켓을 이용해서 정답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용량에 뭐 큰 상관은 없지만 관례상으로 그냥 미디엄으로 바꿔주면 가장 좋습니다. 퀄리티를 질이죠, 질을 미디엄. 그러면 용량이 오른쪽에 표시가 되는데 많이 줄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디엄 정도로 바꿔주고 뭐 책에 있는 것처럼 뭐 6 정도 해도 되고 8 정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OK 눌러주면 JPG 형태가 저장이 됐죠. 자, 이제는 여러분 동그라미 6번에 보면 PSD, 즉 포토샵에 원래 저장하는 형태로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 파일은 아까도 용량이 크다고 했죠. 그래서 시험에서 10분의 1 사이즈로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를 줄인 후에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미지 크기를 줄여야 되죠. 그래서 이미지 메뉴에 가서 이미지 사이즈. 자, 이렇게 보고 400에 500이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사이즈죠. 그 다음에 우리가 10분의 1이니까 뒤에 있는 0 하나만 줄이면 되겠죠. 자, 우리 가로 와이스만 줄였는데
하이트 높이까지도 같이 줄어들었죠. 그거는 밑에 있는 constraint proportion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같은 비율로 뭐 가로가 커지든 세로 작아지든 또 세로가 커지든 작아지든 둘 중에 하나만 조절하면 같은 비율로 같이 조정이 된다는 그러한 항목이 되겠죠.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우리 하나 줄이거나 뭐 선택 안 돼 있으면 아래 위에 와이스 하이트 가로 세로를 다 줄여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OK를 눌러줍니다. 이미지 사이즈가 줄었으니까 이제 PSD 파일로 저장을 하면 되겠죠. 파일에 가서 Save As 역시 앞에다가 수험번호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G로 시작하는 1, 2, 3, 4, 5, 6, 7, 8, 9 여기. 자, 기본적으로 포맷이 PSD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고 포토샵이죠. 저장을 눌러주면 모든 파일이 저장이 됐습니다. 비법 노트 26페이지에 보면 constraint proportion 비율 제한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하나의 가로든 세로든 하나만 조절해주면 같이 조절이 된다. 그런 뜻이고 27페이지에 보면 비법 노트에 답안은 매 문제마다 완성한 후 바로 전송하는 것이 좋다. 몇 번을 전송하든 마지막에 전송하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요. 중간에 시험을 보시다가 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시스템이 다운될 수도 있고 하니까 작업한 대로 전송을 해놓게 되면 감독관 PC에 전송해 놓은 파일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독관한테 뭐가 잘못됐을 때 얘기를 해서 그 파일을 다시 받아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하는 방법까지 오늘 수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까도 좀 그 원본 파일을 만들어 놓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PSD 파일을 이렇게 작게 만드니까 얘를 다시 이미지 사이즈를 키워도 해상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0 하나 더 붙여서 이렇게 키운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흐려진 형태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작업을 해서 다시 저장을 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게 되겠죠. 시험 볼 때는 한 번의 실수로 그 외의 시험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매 문제마다 원본 파일을 저장을 해놓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다 하고 나서 좀 남게 되는 경우에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틀린 부분이 나오면 원본 파일을 불러다 수정을 한 후 저장하는 방법은 마찬가지겠죠. JPG부터 먼저 저장하고 사이즈 줄인 다음에 다시 PSD 저장하면 되니까요. 그것이 시험을 볼 때 저장에 대해서 오류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수업은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수업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